안녕하세요. 오늘 파이 네트워크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 8월 27일자 공식 발표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받아보신 자료들 저희가 핵심만 쑥쑥 뽑아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주목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공식 리눅스 버전 노드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의 기본 틀,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버전 23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업데이트 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업데이트들이죠. 네. 파이 네트워크의 그 분산화, 또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보죠. 먼저 그 리눅스 노드 출시 소식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기존에는 맥이나 윈도우 환경에서만 공식 노드를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거, 이거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능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맞아요. 이게 커뮤니티의 오랜 바람 중 하나였죠. 리눅스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분산화와 복원력을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아, 분산화와 복원력. 쫀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오픈소스의 대표 주자인 리눅스까지 지원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 기술 환경 변화에도 좀 더 잘 버틸 수 있게 되죠. 네네.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 또 적응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뭐랄까 한 종류 나무만 심는 것보다 다양한 나무를 심는 숲이 더 건강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나무를 심는 숲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특정 OS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책이 바뀌어도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게 파트너사들하고 서비스 제공자들, 특히 거래소 같은 기술 중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에요. 아, 파트너사들이요? 네. 이게 어쩌면 더 직접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사실 이미 상당수의 파트너사들은 자체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비공식 노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네. 아, 이미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네. 보통 안정적인 서버 환경 하면 리눅스를 많이 쓰니까요. 그럼 공식 버전 나온 게 그렇게 큰 변화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면 안 되나?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계속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 버전이 나왔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공식, 그러니까 맞춤 제작 노드를 쓸 때는요. 파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파트너사들이 직접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들 노드 코드를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다시 빌드해야 했거든요. 아, 번거롭겠네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표준화된 공식 리눅스 노드 소프트웨어가 딱 나왔으니까 이 파트너사들은 이걸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마치 각자 다른 규격 부품 쓰다가 이제 모두가 동일한 표준 인증 부품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프로토콜 업데이트할 때 파트너사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심지어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자동 업데이트까지요? 와. 네, 유지 보수가 훨씬 간편해지고 네트워크 변화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파트너 서비스들의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건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체 빌드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서 다른 혁신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트너 입장에서는 단순히 리눅스를 쓸 수 있다 이걸 넘어서 표준화된 도구로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저희 같은 일반 파이오니어들, 사용자들에게는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파이오니어 분들께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노드 운영에 대한 보상 정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네, 리눅스 지원은 아무래도 기술에 좀 더 능숙한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 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은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참여의 문을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리눅스 환경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더 쉽게 노드를 운영하고 또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접근성과 포용성? 네, 결국 더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들여다보고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이나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탄탄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가 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당장의 체감 변화는 좀 적을 수 있어도 네트워크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더 많은 기술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업데이트군요. 그렇죠. 설치 안내 링크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노드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참여의 문턱을 낮춘 리눅스 노드 소식에 이어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자체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버전이 무려 19에서 23호로 껑충 뛰어오른다고 해요. 와, 이건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프로토콜 버전 23은요, 스텔라 프로토콜의 최신 버전인 V23을 기반으로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고유한 요구사항이나 비전에 맞춰서 상당 부분 커스터마이징된 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스텔라 기반이지만 파이만의 특징이 들어갔군요. 네, 단순히 스텔라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파이만의 색깔을 입힌 거죠.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기능 계층과 제어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요. 새로운 기능과 제어 능력. 네, 블로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마치 뭐랄까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앱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미래의 혁신, 예를 들면 더 복잡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그런 토대를 닦는 작업인 셈이죠. 새로운 기능의 토대를 마련한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버전이 19에서 23으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20, 21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그 부분은 발표에 명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내부적인 개발 버전이나 테스트 버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적용되는 공식 버전이 19 다음으로 23이라는 점이죠. 이건 아마도 이번 업그레이드가 스텔라 V23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대거 반영하면서 그만큼 큰 폭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하나요? 한 번에 확 바꾸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매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단계적이요? 네, 그냥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테스트넷 1에서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고 해요. 네. 여기서 안정성이 검증되면 그 후에 테스트넷 2와 최종적으로 메인넷으로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진행이라니 안정성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리 공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사, 그리고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들, 예를 들면 파이 결제를 지원하는 쇼핑몰이나 앱 개발사 같은 곳이죠. 그리고 넓게는 커뮤니티 전체가 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대비할 시간. 네. 특히 API를 이용해서 파이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들은 프로토콜 변경에 맞춰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좀 조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변경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거죠. 상당히 투명한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한다.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근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혹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파이 전송이 잠깐 안 된다거나 그런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업그레이드 중 계획된 서비스 중단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특히 테스트넷 1 업그레이드 중에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작은 중단, 브리프 인터럽션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테스트넷 2와 메인넷 업그레이드 시에는
더 큰 규모의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파트너와 파이오니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파이 네트워크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 CX라고 하죠. 와 같은 제3자 서비스들에서도 이 업그레이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파이 관련 입출금이나 거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CAX,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특히 메인넷 업그레이드 시점에는 파이 전송이나 관련 서비스 이용에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는 미리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예고를 해준다니 그나마 다행이죠. 마치 도로공사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행 제한됩니다라고 안내 표시판 세워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유가 좋네요. 자, 그럼 이제 프로토콜 버전 23 업그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KYC, 즉 신원 인증, Know Your Customer를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핵심은요, KYC 인증 상태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로직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수준, 앱 로직에서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 프로토콜 레벨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프로토콜 수준으로 이동한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수준 방식은 마치 어떤 특정 건물, 그러니까 앱에 들어갈 때 입구의 경비원, 즉 앱 로직이 일일이 신분증, KYC 인증 여부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반면에 프로토콜 수준에 내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시 전체의 도로망, 즉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KYC 인증된 차량만 통행 가능이라는 규칙을 새겨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와, 도로망 자체의 규칙을요? 네, 특정 앱을 통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나 활동에 이 규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제력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도로 자체에 규칙이 새겨진 거라니. 그럼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업그레이드가 가져올 가장 혁신적인 잠재력은 바로 KYC 권한의 분산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KYC 권한의 분산화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이티브 KYC 솔루션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성공적으로 인증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 솔루션은 당연히 계속 운영될 겁니다. 이미 1,482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해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이번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 외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관이나 주체에게 KYC 인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게도 KYC 권한을 줄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기관, 아니면 다른 회사.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부 승인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3의 전문 인정업체 등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아직 가능성일 뻔이고 실제로 어떤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지 또 어떤 기준과 거버넌스를 적용할지는 앞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목표가 프로토콜 수준에서 강력한 규정 준수를 유지하면서도 KYC 프로세스 자체는 점진적으로 더 분산되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단일 중앙기관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상하는 거죠. KYC라는 게 사실 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의 신뢰도나 안전성, 그리고 실제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규제 준수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KYC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지키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고 특히 전통금융 시스템이나 규제가 필요한 서비스들과 연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파이 네트워크는 매우 초창기부터 KYC 인증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수백만 명 규모의 KYC를 실제로 처리하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까지 이뤄냈다는 점은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파이만의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KYC 상태를 블록체인이나 토큰 자체에 내재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최근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기술 트렌드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진영에서 논의되는 ERC3643 같은 표준이 바로 그런 시도 중 하나인데요. 이건 특정 자산, 즉 토큰에 접근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온체인상에서, 다시 말해 블록체인 자체에서 검증하고 강제하려는 기술 표준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런 개념을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고민하고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의 접근 방식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단순히 KYC했다는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정보가 블록체인 자체의 규칙과 딱 융합된다는군요. 네, 그런 셈이죠. KYC 정보가 프로토콜 단에서 관리되면 그 위에 구축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D앱들은 훨씬 쉽고 안전하게 사용자의 신원 확인 상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금융 관련 앱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같은 걸 만들 때 개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공식 리눅스 노드 출시. 이건 네트워크의 분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파트너사들에게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콜 버전 23으로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이건 미래의 새로운 기능들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죠. 단계적인 출시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파트너와 커뮤니티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의 핵심 중 하나는 KYC 인증 방식을 프로토콜 자체에 내장시키는 것인데 이건 규정 준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KYC 권한을 분산화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 네, 이 모든 변화들은 파이네트워크가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 더욱 견고하고 또 규정을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분산화된 실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깊이를 더하면서도 실제 사용성이나 규제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엿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런 내용들의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던져보시죠. 네. 만약 정말로 미래의 KYC 권한이 지금보다 더 분산화된다면, 즉 파이코어 팀 외에 신뢰받는 다른 기관들도 KYC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프로토콜이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 파이 생태계에서 신뢰라는 개념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오, 신뢰의 미래 모습이라. 네. 단순히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KYC라는 기술적 변화가 결국은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작동 방식,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개발자 관점인데요. 규정 준수라는 요소를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깊숙이 내장하는 것이 과연 개발자들이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파이만의 독특한 장점 혹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와,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파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